안녕하세요. 자로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에이즈에 대한 강의도 좀 할 거예요. PPT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에이즈에 대한 강의를 하기 전에 정말 이 홍대가 문화거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영적인 문화 전쟁에서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 문화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는 굉장히 저는 막 그런 큰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 홍대가 문화거리, 한류 문화의 중심 거리인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딱 연합해서 특히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가 이게 문화를 타고 막 확산이 되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바른 지식과 그리고 오늘 이 어웨이크 밴드 너무 귀한 팀인데 이런 귀한 팀 그리고 우리 작가님 이렇게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좀 알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런 일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 최상단에 연락처 남겼으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셔서 정말 이 멋진 홍대 소극장에서 우리 한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보실 귀한 팀들을 계속 찾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이제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은, 자 제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이렇게 생겨도 의학 박사라는 사실, 가짜 박사 아니고 진짜 박사입니다. 뭐 그것 때문에 박수 받으니까 내가 갑자기 기분이 좋긴 한데 하여튼 제가요 A전자를요 7만 번 이상 진료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호스피스 클리닉을 담당하다가 이제 연세 요양병원을 수동에 있어요. 아주 공기 좋은 데 있습니다. 거기서 다 요양병원 개원해서 우리 A전자분들 돌아가시는 분들 막 진찰을 하다가 이제 동성애 문제를 알게 된 거죠. 다음 PPT 볼게요. 먼저 제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에이즈 감염은 남성 동성애를 주된 경로로 해서 감염이 된다. 이거는 명백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책이 바로 보건복지부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 거기서 에이즈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면은 대한민국 에이즈 환자의 남녀 성비를 조사합니다. 남녀 성비는 굉장히 간단하죠. 남자 여자 조사하면 되니까 너무 쉬워요. 에이즈 환자의 남녀 성비를 조사해 보니까 92대 8입니다. 92대 8. 절대 깨지지 않는 92대 8. 남자가 에이즈 환자의 92%, 여자는 8%. 이게 무슨 말이냐? 에이즈가 만약에 주로 남녀 사이에 감염이 되면 남녀 성비가 의학적으로 무조건 5대 5가 됩니다. 남녀 사이에 감염이 되니까. 그런데 92대 8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남자끼리 에이즈를 감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끼리.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감염되고 있는데 8% 여성은 뭐냐? 에이즈 걸린 남자랑 사귀는 여성 혹은 결혼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이런 남자를 일명 양성애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때문에 여자들이 에이즈에 옮아요. 그게 8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8%도 원인을 찾아가면은 동성애 때문에 감염된 에이즈가 여자까지 흘러 들어오는 게 92대 8인데 사실은요 99.9대 0.1로 생각하고 있어요. 남자 동성애자가 99.9% 이상이다 라고 분명히 의학적으로는 결론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밑에 칸 저거예요.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여성들이. 그럼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죠? 그런데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 받을 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강제적으로 산전 검사에 에이즈 검사가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산모가 에이즈면은 아기가 에이즈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에이즈 검사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던 말던 간에 사실 강제 검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에이즈 검사 해봤지만 이 중에 에이즈 판명받은 여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즈 안 걸린 거죠, 여자들이.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여성들 중에 대부분이 결혼을 하고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한민국 여성들은 에이즈 검사를 강제로 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제가 조금 창피한 얘기, 참 민망한 얘기라 참 창피하지만 우리나라에 왜 율랑여성이라고 있죠? 성매매업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나라예요. 성매매는 불법인데 성매매업소 종사자 여성들은 국가가 매주 보건소에서 강제 검사를 해요. 왜냐하면 성병에 걸렸으면은 남성들이 성병에 옮으니까 이걸 관리하려고. 그러니까 국가가 사실 대한민국의 성매매 업소를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어딘지. 그런데 단속을 안 하는데 그 업소의 여성들은 보건증이라고 그래서 보건소 가서 의무 검사를 받습니다. 그중에 에이즈 검사가 당연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들 중에 임신, 출산 경험하는 여성들 더하기 성매매 업소 여성들은 강제 에이즈 검사를 국가가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성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모이신 형제님들 혹은 남성분들 중에 나는 에이즈 검사를 해봤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남자들은 에이즈 검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건강진단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다른 이유로 국가가 우리를 강제로 남성들을 에이즈 검사하는 사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여성들은 사실상 거의 전부 다가 강제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여자들 에이즈 환자는. 남자는 지금 여기 모인 분들 중에 검사 받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검사를 안 받는데 희한하게 남자가 92%가 나오고 여자는 다 검사 받아도 8%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만약에 전 국민 남자 여자 싹 다 검사를 시키면요 남자가 99.999% 나오는 겁니다. 다시 남자는요 거의 검사 안 받는데 수가 92명이 나와 100명 중에 몇 명 검사 안 하는데 100명을 딱 모아놨는데 여자들은 싹 검사를 해도 8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 남자 전체 여자 싹 검사하면 남자가 99.9999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으로 대한민국의 에이즈 감염은 남자끼리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 동성애자들 사이에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 감염이 되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십시오. 에이즈 하면요 다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에이즈는 남녀 간에 주로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만약에 남자 간의 성행위, 동성애로 인해 대한민국 에이즈 감염이 주로 감염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요. 희한하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보도 준칙 때문에 다 기사가 삭제가 됩니다. 강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92대 8이라는 거 사실 90이라는 남자의 퍼센트도 99.9를 의미한다는 거 오늘 처음 들어봤죠? 거의? 이런 이야기를요.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 하면은 강제검열이 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무슨 군사정권 시대입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알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외치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연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 12개 대학에서 코호트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18세에서 29세 쉽게 말하면은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정도 되는 거죠. 10대, 20대 에이즈 감염자를 딱 조사해 보니까요. 동성애로 걸렸다라고 자기가 밝힌 사람이 72%, 72%. 그러면 왜 72%밖에 안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조사했을 때 자기가 체크하게 만들거든요. 자기가 설문지를 주고 나는 동성애로 걸린 것 같다. 1번 동그라미. 나는 이성애로 걸린 것 같다.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동성애로 걸렸어도 동성애라고 말하면 창피하니까 이성애로 체크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72%가 10대, 20대가 에이즈 감염이 동성애를 통해 나는 걸렸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18세, 19세면요.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그런데 고등학생들만 딱 떼어놓고 검사를 해보니까 무려 93% 고등학생들이 나는 동성애다 에이즈 걸렸습니다라고 학생들이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릴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을 못하게 하면요. 아니 그러면은 애들이 모르고 동성애다 에이즈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국내 청소년의 70%가 에이즈 관련 배운 사실이 없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없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요. 보건 시간에 가르쳤어요.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가 동성애다. 이거를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빠졌습니다. 다 뺐습니다. 다. 교과서에 다 뺐습니다. 왜? 인권보도 준칙 때문에 이런 사실을 교과서 혹은 학교에서 말을 하면 동성애자들에게 창피한 감정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인권이 침해된다. 그래가지고 과학적인 사실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70% 이상이 나는 에이즈 관련 배운 사실이 없습니다.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라고요? 난 학교에서 동성애랑 에이즈랑 연관성이 없다라고 배웠는데라고 말하는 학생이 70%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다른 나라는요. 지난 30년 동안 에이즈가 무려 33% 이상 그냥 자연 감소. 아프리카도 에이즈가 냅둬도 30% 줄었고 미국도 에이즈가 줄고 있습니다. 다 줄고 있어요. 자연 감소 추세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세계 초급등 에이즈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우리가 최고입니다. 최고 OECD 국가 중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가르치니까. 자, 그러면 에이즈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룹 퀸이라고 이 사람이 프레드 머큐리라는 세계 역사상 가장 인기가 많았던 가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려서 44세 때 이렇게 뭐 하얀 좀비라고 봐야겠죠? 저렇게 돼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눈을 이렇게 하고 있냐? 에이즈 바이러스가 시신경을 갉아먹어서 저 당시에 눈이 안 보였어요. 44살에 이렇게 돼가지고 죽는 게 여러분 좋습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44살보다 훨씬 위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돈도 엄청나게 당연히 많이 벌었고 명예도 엄청나게 많이 얻었고 인기도 많이 얻었지만 나보고 이렇게 되라고 그러면 나는 안 합니다. 난 안 해. 응? 난 안 해. 여러분 아무리 돈 많고 인기 많고
유명하면 뭐합니까? 44살에 이렇게 됐는데 나보고 이 인생을 대신 똑같이 살라고 그러면 나는 싫어, 난 싫어.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기사 강제 삭제시켜가지고 모르고 동성애다가, 아니 여러분 이렇게 됐는데 애들이 40살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홍대라는 한류의 중심 문화 거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외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든지 유튜브도 좀 찍어서 내보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청소년 청년들 좀 데리고 오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소극장에서 공연하면요, 티켓값만 해도 얼만데 여러분 이거 돈 내고 들으려면. 근데 다 초대해가지고 얘기를 좀 푸짐하게 하세요. 야, 내가 티켓값 냈다. 얼마 비싼 건지 아냐? 그 비싸죠. 예수님의 보혈 가격은, 예수님의 보혈, 피 묻은 보혈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쫙 여기서 앉혀가지고 하면요, 얼마나 분위기 좋고 또 에이즈 예방도 되고 동성애 예방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다음 볼게요. 이 사람이 토드라는 남자 모델입니다. 뉴욕에 가서 모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집도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그래서 큰 꿈을 가지고 생긴 거 보십시오.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아주 키도 훤칠하고 저런 미남이 없을 정도로 잘생긴 잘 나가던 배우인데, 이 사람이 배우 생활 그리고 모델 생활을 뉴욕에서 하는데 미국의 이 연예계가 동성애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동성애를 한 거예요, 그냥. 왜냐면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또 이게 딱 캐스팅이 되려면요, 동성애를 해야지만 또 시켜준다는 거. 이렇게 막 동성애자 PD들, 동성애자 감독들이 동성애를 한번 해야지만 걔를 또 써준다는 거, 남자 배우로.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번 내가 다 그 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즈 걸려가지고 24살에 저러다 죽어버렸어. 24살에. 저 잘생긴 남자가 에이즈 걸렸더니만 저렇게 됐으면, 저렇게. 저 침대도 보시죠? 굉장히 이제 부유한 집이란 걸 보여주잖아요, 저렇게. 아니, 여러분, 아무리 부잣집에서 저렇게 잘생긴 재능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도요, 동성애 하니까 별 수가 없더라고. 24살 돼가지고 저러고 죽어버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문화를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에이즈 걸린 사람 실제 웃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결국 이렇게 됩니다. 자,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이 잇몸에요, 저렇게 곰팡이가 확 펴버리네. 응? 이거를 알구나 동성애를 하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 옆에 사진을 보니까 얼굴 반쪽이 확 그냥 짓물러 버리네. 바이러스가 그냥 다 퍼져가지고 얼굴이. 밑에 볼까요? 밑에 보니까 저러고 죽어버렸네. 온몸에 그냥 저렇게 팍. 저거 왜냐면 저건 종양이 생겨. 왜 종양이 왜 생기냐면요, 에이즈 걸리면은 면역세포가 다 깨지잖아요. 그러면요, 암세포가 확 커져버립니다. 그냥 우리가 암세포가 생겨도 면역세포가 매일매일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면역세포가 확 약해지니까 암이요 그냥 막 온몸에 덜렁덜렁. 여러분, 야,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동성애다, 에이즈 걸리니까 동성애 관심을 끊고 예수님 만나서 살짝 그런 기분 생각이 들더라도 보혈의 능력으로 이겨버리자, 이러면은 이렇게 가는 거를 막아준다라는 거죠. 손 보십시오. 손도 다 썩어버렸네. 그쵸? 아니, 여러분,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다음 세대를 잘 감당하는 그런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북 콘서트의 사회를 맡게 된 오성희라고 합니다. 먼저 염한섭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현재 어웨이크라는 찬양 사역팀에서 작사, 작곡, 건반을 맡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지한 작가님과 인연이 닿아서 지금 이 자리에 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의 북스토리를 들으며 어웨이크 찬양팀과 함께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어웨이크 팀의 스토리도 중간에 살짝 들려드릴 건데요. 현재는 실시간 방송으로 유튜브 홍대 드림 처치 TV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는 유튜브 레인보우 리턴즈 저기 염한섭 목사님의 채널에 이제 추후에 또 녹화본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지한 작가님과 함께 시작해 볼 건데요. 작가님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한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작가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러브인즈를 지은 최지한 작가입니다. 네, 러브인즈는 작년 1월 18일에 출간했고요. 이제 출간한 지 1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북콘서트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러브인즈는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성애와 낙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알리는 책입니다. 이 러브윈즈 북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 불편한 진실을 알리는데 동참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 또한 작가로서 세상의 그냥 재미보다는 정말 의미가 있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쓰는 것이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 바로 러브인즈고, 또 러브인즈는 제 단행본으로서는 제 첫 작품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원래 꿈이 작가셨나요? 어떻게 작가로 데뷔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저는 원래 꿈은 작가가 아니었는데요. 장래희망 쓸 때도 작가가 없었어요. 저는 작가라는 직업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하고 또 대학교 때부터 이제 글쓰기를 시작하기도 했는데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고, 또 친한 대학 친구도 너가 한번 나중에 책을 내봐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내가 어떻게 책을 내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웃어 넘겼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또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가 공모전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 공모전이 이제 소설 시나리오 공모전이었는데 그 공모전은 정말 참가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모전에 참가하고 또 입상하게 되면서 네, 작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전으로 시작되셨군요. 어떤 공모전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차별금지법 반대 소설 시나리오 공모전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기 분들은 다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이죠. 네, 제목에 그런 단어가 없지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법이고, 또 동성애를 반대하면 바로 처벌을 받는 법입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누구나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의견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데, 마치 어떤 검열을 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을 보이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죠.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는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만 해도 또 동성애자들에게 이제 거슬리는 말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주관적으로 판단이 돼서 이제 동성애자들을 괴롭히고 차별했다는 이유로 네, 바로 처벌을
받게 되고 또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그런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고 또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의 벌금이 아니라 진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되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역차별을 받게 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연암서 원장님이 너무 잘 강의해 주셨듯이 이제 동성애로 인해서 이제 에이즈와 같은 심각한 부정적 결과가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도 예방도 못하고 해결도 못하고 책임도 질 수 없는 그런 무분별한 사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군요. 네. 공모전도 그런 의미에서 열린 거고요. 네. 네, PPT 넘겨주시면요. 네, 저는 그때 영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조선시대 배경으로 해서 이 소설 작품을 냈습니다. 영리라면 순리의 반대말이죠? 네, 순리의 반대말입니다. 이치에 거스르다는 뜻인데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 단어고 동성애는 순리가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작품을 포함한 이제 입상작들을 모아서 이제 뉴턴이라는 책으로도 이렇게 출간되어 있거든요. 책이 굉장히 두껍네요. 네, 그때 이제 공모전 입상작들을 이제 다 모아서 출간한 책이기 때문에 이제 두꺼운데요. 여기도 되게 훌륭한 작품들이 많고 이제 소설뿐만 아니라 영화 시나리오 작품들도 담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그럼 공모전 이후에 작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했는데 러브윈즈는 어떻게 쓰게 되셨나요? 네, 러브윈즈는 이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을 써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뢰를 받고 요청을 받게 되었고 또 성산생명윤리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후원을 받게 돼서 이렇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성산생명윤리연구소도 이제 의료계나 법률계나 그런 과학기술계에서 이제 생명을 다루게 되잖아요. 그때 생명을 다루는데 그런 올바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소이고 또 그 연구소에서도 이제 낙태를 반대하는 그런 교육과 운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은 학교 현장에서도 성평등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로 동성애도 괜찮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동성애가 괜찮다고 가르치면 동성애의 부정적 결과도 함께 알려줘야 하는데 그건 쏙 빼고 동성애를 해도 좋다는 편향적인 관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일단 뭐 계속 이제 연한서 원장님께서도 계속 강의해 주시지만 이제 불치병인 에이즈에도 걸리게 되고 에이즈는 병명이 없었을 때 게이암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이들이 걸리는 암이라고 해서 또 에이즈는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하거든요. 에이즈라는 병명이 생기기 전에 게이암이라고 불려졌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동성애자들이 걸리는 병이군요. 네, 맞아요. 이번에 코로나 말기에 논란이 됐던 원숭이 두창도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퍼지던 병이었는데 언론에서는 그걸 숨기고 있고요. 뭐 현실은 이렇지만 지금은 웹툰이나 만화, 뭐 드라마, 영화에서도 동성애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또 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과연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으로 현실적인 관점과 의학적인 관점으로 이제 자료와 사례를 수집하고 그것을 토대로 소설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미디어에서 숨기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소설책 러브윈즈의 추천사가 모두 의사분들이 쓰셨어요. 네, 지금도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치료하고 계시는 의사분들이십니다. 저의 이 소설 러브윈즈 추천사를 두 분이 써주셨거든요. 이제 두 분 다 의사이신데, 네, 한 분은 이제 이명진 소장님이라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를 소장을 역임하시고 또 의사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한 분은 네, 연암서 원장님이 추천사를 써주셨고요. 이제
이제 연한섭 원장님은 이제 한국에서 꼽히는 이 전문가이시죠. 에이즈 전문가이시고 또 목사님이신데, 의사에는 이제 소위, 중이, 대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네, 이제 소위, 중이, 대의가 있는데, 정말 이 대의가 환자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고치는 의사를 대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한섭 원장님은 나라를 고치시는 대의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의사분들 그리고 교수님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고 이 책을 검토해 주셨다고 하는데 신뢰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는 책이네요. 의학적인 증거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조화롭게 소설책에 잘 녹여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염한섭 원장님이 실제로 만나신 환자들 사례를 또 이 책에서 재구성했다니 믿을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연한섭 원장님께서 사례 사용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토대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공모전에 입상했던 저 영리라는 작품에도 이제 선민이라는 이름의 어린 남자아이가 나오는데 그 남자아이도 이제 연한섭 원장님이 만나신 환자 사례였고, 그 사례에서도 그 어릴 때 고아였고 또 여동생이 있었지만 그 여동생과도 떨어져서 혼자 살아가다가 이제 동성애에 빠져서 또 에이즈에 걸리게 되는 그런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극적으로 이제 그 두 눈, 이게 시신경을 갉아먹는다잖아요, 에이즈 바이러스가. 그래서 그 두 눈을 멀게 된 상태에서 이제 여동생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여동생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두 눈을 멀었으니 여동생도 얼굴도 볼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나오는데 이게 다 이제 실제 사례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마음이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듣기만 하고 가까이 있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에이즈, 불치병인에 걸리면 재수가 없겠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수가 없다기보다 이제 폭망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또 자세히 살펴본 건 아니지만 유튜브에 보면 에이즈 환자들이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서 에이즈 걸려도 괜찮다. 그리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표정을 멀쩡하게 하고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유튜브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그런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로 이제 청소년들이 쉽게 생각하고 또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러브인즈를 읽어보시면 그런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도 보고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인 내용이 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회를 보기 전에 한번 쭉 읽어보고 왔거든요. 주제가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주제들도 다루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주제라면 요즘은 유럽에서도 무슬림 테러가 좀 극단적인 테러가 심각한데 네, 그런 주제에 대해서도 소량으로 다루고 있고 또 동성애 다음으로 두 번째 큰 주제라면 낙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낙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책에 관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 영혼이 주의 사랑에 거하길 원치만 현실아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나 없이 나의 사랑하리라 주의 말씀 따라 예수 담길 원하네 예수 안에 자녀된 나에게 더는 정죄는 큰 심부름 이기게 한 사랑 변함없으신 날 향한 주님의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나 없이 나네 사랑하리라 주의 말씀 따라 예수 담길 변함없으신 날 향한 주님의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나 없이 나의 사랑하리라 주의 말씀 따라 예수 담길 원하네 끝까지 우릴 놓지 않는 주의 누구도 끊지 못하는 사랑 하나씩 나네 사랑하리라 주님의 영 따라 예수 담길 원하네 예수 담길 원하네 예수 담길 원하네 아까 작가님께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낙태에 대한 주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낙태라면 지금 큰 사회적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낙태도 예민한 사회적 이슈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뭐 시대가 변했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말로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용인하려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인간들이 가진 그런 도덕성과 윤리성이 있고 또 그것이 보존될 때에 정말 우리 가정과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네,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끄는 주류 정신이 있거든요. 그것을 시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네, 시대 정신이라고 하죠. 시대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네, 시대 정신이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 자세나 태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물질 만능주의 아니면 상대주의 이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네. 다원주의나 상대주의를 총칭하는 말로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이제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다 보니 개인의 어떠한 결정도 선택도 옳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행동에 절대적 기준들이 없다 보니 어떤 문제의 해결 방법도 모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힘을 가진 자가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낙태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강자가 약자를 죽이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태아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약자인데 그 태아인 약자를 강자가 이제 죽이고 없애는 걸로 이제 해결 방법을 취하게 되고 또 그것을 옳다고 또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낙태는 엄연히 태아 살인인데 저도 책을 읽으면서 놀랐던 사실이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낙태라고 합니다. 세계 사망 원인이 낙태라는 건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문제였는데 참 놀랐습니다. 네. 너무나도 참혹한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네. 저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아도 생명인데, 태아도 생명이잖아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너무 소중하시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정말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존재는 한 명도 없고 정말 다들 소중한 존재인데 네, 태아도 정말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낙태를 찬성하는 분들은 이제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 세포고 기생충이다 이런 말로 합리화하고 있죠. 아, 기생충이라니 우리도 모두 태아였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도 태아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세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부모님께서 이렇게 낳아주셔서 저희 모두가 이렇게 삶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어떤 이유라도 태아를 죽이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브인지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낙태를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어요. 이 러브인지에서 책임이란 어떤 속박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적힌 문장이 참 와닿았거든요. 책임을 지려고 하면 그것이 어떤 속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짐을 지려고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 그분이 책임은 어떤 속박도 감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명이 깊어서 이제 소설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넣었는데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도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어떤 속박도 짐도 다 지시잖아요.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희생이라는 것과 연결되고 또 사랑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어떤 속박도 짐도 다 기쁘게 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는 이야기가 또 러브 윈즈라는 제목, 사랑은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러브 윈즈 제목은 어떤 뜻인가요? 네, 말 그대로 진정한 사랑은 결국 이긴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러브인즈는 동성애자들도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군요. 동성애자들이 러브윈즈라는 네네. 용어를 쓰고 있군요. 네네. 예를 들면은 혹시 PPT 넘겨주시면 네, 이제 정의당 비례대표의 류호정 의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이분이 네, 한숨을 푹 쉬시는데 네, 이분이 동성애를 엄청 열렬 옹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의원인데 이제 동성애 축제에 가셔서 이제 무지개색 부채를 들고 계신데 저기 보시면 이제 러브윈즈라고 적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쓰는 용어인데 그러고 보니 이번에 아이유가 1월 24일에 신곡을 발표했어요. 근데 지한 작가님의 소설책처럼 똑같은 제목이더라고요. 러브윈즈로 신곡을 냈었는데 동성애자들이 러브윈즈를 왜 이성의 사랑곡에 제목을 붙이느냐고
아이유와 소속사에 항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의 반발로 결국은 아이유도 러브윈즈가 아니라 러브윈즈 올로 바꾸기로 했다고 하네요. 아, 네. 러브인지 올로 이제 바꾸셨는데, 네, 맞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문구로 러브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저는 이 소설책에서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사랑과는 이제 다른 사랑을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와 관련돼서 또 우리나라 최초의 트랜스젠더가 계세요. 이제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텐데 그분도 이제 다행히 예수님을 믿으시고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몸이 다 망가지셔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진짜 현장에 계신 분이. 그래서 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그런 말을 남기셨을까라는 것은 정말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의 의미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 네. 네, 우리 사회자님도 이제 사랑을 하고 계시겠지만, 네, 사랑에 많은 속성이 있겠지만, 제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사랑은, 생명이라는 단어와도 연결됩니다. 네, 사랑은 이제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너는 쓸모없으니까 뭐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생명을 끝까지 사랑하고 살리는 사랑을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한 생명을 살리는 것. 이거 너무 좋은 말 같습니다. 이 책에서 마지막 편인 에필로그도 사랑은 생명이다라는 제목이었는데 연결이 되네요. 네. 러브인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러브윈즈 앞쪽에 등장인물 소개란에 보시면 인물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도 몇몇 캐릭터만 알아보고자 합니다. 러브윈즈의 주인공이 아키라죠. 네. 아키라입니다. 네, 제일 교포라서 네, 이름이 아키라입니다. 네, 또 고등학생이에요. 그리고 또 야구부 선수인데 인물 설정은 어떻게 구성하게 되셨나요? 네, 구상 중에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이제 소통 전문가가 계시는데 이제 그분의 유튜브를 듣다가 아키라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다음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김창옥 교수님이 이제 장훈 선수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장훈 선수를 아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야구 선수는 아니시고 1970년대 후반에 활동하셨던 아주 유명한 한국 선수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1940년생이시고 지금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야구를 잘해서 이제 일본에서는 좋은 대우를 해준다고 기아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훈 선수님은 그때 일본이 경제력도 좋고 선진국이었는데도 이제 기아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네, 그 이유로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 감동적인 일화를 들으면서 일본에 사는 한국 사람 이야기를 써보자. 그래서 주인공을 제1교포로 정하자라고 생각해서 네, 아키라라는 인물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러브인즈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쓴 소설이거든요. 일본은 고등학교 야구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일본의 국민 스포츠가 야구거든요. 그래서 등장인물을 같은 청소년 세대 그리고 고등학교 야구 선수로 설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키라의 탄생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키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네. 먼저 주인공 아키라는 아주 유능한 4번 타자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 이제 뒤에 배트를 이제 들고 있는데요. 야구를 참 좋아하고 또 계속 운동을 하다 보니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건강한 이미지의 남학생입니다. 그리고 성격은 책임감이 강하고 의젓한 성격입니다. 제일교포 3세이고 또 그만큼 이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텐데 이제 소설에서는 그것을 다루지 않았고 다만 이제 아키라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아키라의 아버지가 이제 제일교포 2세로서 그런 정체성에 대한 그런 혼란과 불안을 다뤘고요. 또 일본과 한국이라는 그런 적대 관계, 이 양숙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일본인이고 한국인이라는 걸 떠나서 사실 국적을 떠나서 이제 미움이라는 것이 이제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본연의 죄악된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악된 본성대로 사느냐 아니면 그 본성을 거스르고 사랑으로 사는 삶을 사느냐, 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존경하는 작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작가가, 네, PPT 넘겨주시면, 네, 저는 미우라 아야코를 가장 존경합니다. 이분도 일본인이신데, 글도 정말 잘 쓰시고, 소설 빙점이 가장 유명하신 작품인데, 이 빙점은 이제 일본 드라마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수필집도 많이 쓰셨어요. 사랑하며 믿으며라는 수필집도 쓰셨고, 근데 이분의 수필집은 그냥 뭐 내가 보고 듣고 이렇게 느낀 것을 그냥 쓴 수필집이 아니라 진짜 깊이가 있고 교훈이 있는 수필집이라서 제가 좋아하고, 또 이분이 그런 글을 쓴 것뿐만 아니라 그 삶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정말 많은 참회를 하시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셔서 저는 가장 존경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일본이 한국을 이제 식민독침할 때에 이제 한국에 가게 된다면 그 나라를 발바닥으로 밟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군요. 사실 한국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바쳤던 일본인들도 다수 계셨다고 하잖아요. 국적을 떠나서 사랑의 삶을 사셨던 분들이 계셨네요. 홋카이도에 미우라 아야코 문학 기념관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작가님 실제로 가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네, 아직 못 가보셨군요. 네, 일본은 대학 졸업 여행으로 한번 가보고 못 가봤는데 갈 기회가 있다면 꼭 홋카이도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홋카이도는 추운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네. 2월의 절반이 눈이 내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홋카이도가 소설 러브인지에 나오기도 하고요. 네, 주인공 아키라와 또 레아라는 인물의 이야기에서 그런 배경이 나옵니다. 레아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네, 아키라의 친구로 나오는 여학생입니다. 레아도 제일교포이고 윤동주 시인을 좋아하는데요. 이 여학생의 꿈은 윤동주 시인 낭송대에 참가해서 1등하는 꿈을 꾸고 있는 순수한 문학 소녀입니다. 네,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 얼굴의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저 그림자가 흉터거든요. 이제 화상 흉터인데 얼굴뿐만 아니라 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녀이지만 그것을 꿋꿋하게 잘 이겨내는 모습을 또 소설에서도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소설에도 레아라는 캐릭터가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읊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이 겨울에도 참 잘 어울리는 시 같습니다. 네, 윤동주 시인의 눈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PPT 넘겨주시면 네, 윤동주 시인의 눈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눈이 소복이 왔네. 지붕이랑 길이랑 밭이랑 추워한다고 덮어주는 이불인가 봐. 그러기에 추운 겨울에만 내리지.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네, 기타 소리도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3일 동안 엄청 아팠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히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렸는데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를 제가 오늘 너무 걱정했거든요. 근데 정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시도 잘 읽어드릴 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윤동주의 시를 읽으면서 낭만을 되새겨보는 것도 좋은 겨울 지내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시도 이제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캐릭터는 카이토라는 일본인이에요. 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카이토는 아키라의 라이벌로 나오는 일본인입니다. 라이벌이니까 같은 야구 선수고 또 그림에서도 이제 야구복을 입고 있는데요. 이제 카이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적인 이미지고 또 그래서 안경 투수로 설정했고요. 또 아키라와는 이미지가 좀 다른 캐릭터입니다. 캐릭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소개해줄 네. 캐릭터가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캐릭터만 더 소개해 드리자면요. 이제 켄타라는 고등학교 남학생입니다. 네, 켄타 저기 사진만 보셔도 엄청 막 밝은 아이돌 같은 캐릭터 같아요. 네. 네. 켄타는 성격이 밝으면서도 또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저렇게 밝게 웃는 것도 어쩌면 그런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밝게 웃고 다니는 걸지도 모르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엄청 잘생겼어요. 네. 소설에서도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꽃미남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켄타라는 이 캐릭터를 통해서 꿈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사실 우리는 누구나 세상에 인기를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안락하게 편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세상이 원하는 꿈을 따를지 아니면 정말 나만의 길, 내게 주어진 길을 오롯이 걸어갈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캐릭터입니다. 네, 저도 원래는 잘 나가는 대중작곡가가 꿈이었어요. 아, 네, 네, 엄청 지난번에도 네. 말씀하셨었는데 네, 저는 보란 듯이 대중작곡가로 성공하고 싶었어요. 근데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하루에 4시간 정도씩 쪽잠을 자면서 정말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없이 제가 혼자 열심히 하는 거는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해왔던 저의 목적은 세상이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 돈을 잘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온통 세상의 기준에서 저만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그저 저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도구로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무엇이 참 가치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면서 저의 모든 가치관과 저의 주관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시간이 있었고 그 덕분에 이 자리에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도 켄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의 비슷한 경험도 생각해보게 되고 또 재밌게 읽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